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콜로키움 강의 PM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자 선정이고, 그와 더 중요하죠. 오히려 시공회사 선정 방법이. 그래서 오늘 시공자 선정을 잘 해야 은혜로운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우리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자 선정을 하려면 이제 견적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입찰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꼭 이 입찰 방법에서 이제 한 세 가지가 하나 빠졌는데 그거를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공회사에게 이제 견적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견적서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이거를 건설회사가 계산을 해서 교회에 제출을 하는 거가 입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견적을 받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설계 도면을 주고 견적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계 도서와 시방서, 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시공회사들한테. 여기는 물론 이제 허가 조건과 같은 이제 서류도 줘야 됩니다. 이걸 주면 시공회사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물량을 다 계산을 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도면에 표현되지 않는 내용을 쓴 것이 시방서라 그러거든요. 그 시방서도 같이 보면서 이제 견적을 내게 되고, 허가 조건은 건축 허가 때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라는 허가 조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견적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가 공사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공내역 방법이 있어요. 공내역, 이게 뭔 말씀이냐면, 이제 교회 건축위원회들은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공내역은 뭐냐면, 설계 도서와 시방서를 물론 주지만 설계자가 견적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물량을 다 계산을 합니다. 설계자가 물량을 다 계산을 하고, 여기에 단가를 다 지워요. 공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는 설계자가 계산해 놓은 물량 계산에 단가만 기입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하겠죠. 왜냐하면 설계자가 물량을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돌공사다 그러면 돌이 제곱미터당 인건비와 노무비가 얼마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것만 여기 써가지고 나중에 다 누계를 계산하면 총 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견적을 받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는 반드시 충분히 검토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충분히 참고해서 견적을 낼 것,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량 계산이 설계자가 계산하는 물량 계산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위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시공회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보정값이나 할증률로 우리가 이렇게 상계를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이 단가만 써내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할지라도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다 읽어보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사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쓰는 거가 좋지는 않아요. 공내역으로 해서 물량 계산을 다 해놓은 거에 단가를 기입해서 내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공내역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 위의 방법보다 설계도서나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요. 시공회사들이. 왜냐하면 이 물량의 이 단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됐을 때 나중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교회의 지급 방법이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왜냐하면 시공회사는 여기 주어진 단가에다가만 금액을 기입하기 때문에 누락된 거는 반드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 누락되어진 거를 보존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시공 방법에 있어서 일반 관급 공사, 정부 공사나 조달청 공사처럼 누락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그 하나씩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주고 시공사가 충분히 도서를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이런 방법은 또 왜 장점이 있냐면 시공을 하면서 건설회사가 도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도면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토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설계자에게 질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그런 금액 산정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턴키 입찰 방법이 있어요. 턴키. 이 턴키 방법은 시공회사하고 설계자가 같이 그냥 머리를 맞대고 금액도 산정하고 공사 방법도 산정해서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간 시설, 뭐 지하철이나 뭐 교량이나 이런 기간 시설 공사할 때 주로 쓰여지는 방법으로서 교회 입찰에서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단 예외로 교회가 정해진 일정이 아주 급해요. 급할 경우에 이 방법을 씁니다. 뭐 언제 설계자 선정하고 언제 시공회사 선정하고 기간이 없어요. 동시에 해야 돼. 이럴 때에는 이 턴키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입각해서 시공회사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고, 교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입각해서 견적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회가 입찰하거나 건설회사의 금액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번째 공내역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교회가 예외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건축위원회 중에 뭐 시공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해가지고 이 방법을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그 누락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나 분쟁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다. 쓴다면 창고용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평가 방법입니다. 시공사 평가 방법. 그럼 우리가 어느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고 정말 이 참 위대한 이 성전의 성전 건축 공사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제 그 평가 기준과 그걸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공회사를 평가할 때, 선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아니 다른 일반 상업시설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교회에 있어서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잣대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1000평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1000평을. 그럼 1000평을 건축하려고 이제 입찰을 해서 4개 회사를 초청을 해서 이제 견적을 받는데, 자, 그럼 1000평 규모를 몇 개를 이 회사가 시공을 했냐? 교회를 다수 시공한 경험과 능력이, 노하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전문으로 짓는 건축회사가 교회를 시공하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이걸 오해하던데, 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 현대건설은 교회 건축을 잘 안 하잖아요. 일반 뭐 아파트나 큰 거라지. 근데 이 현대건설에다가 우리 교회 줘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잘 못 짓는다는 거예요. 기술력은 충분하죠.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전문의 영역성하고는 별개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희가 현장에서 이걸 경험해 보면 이분들은 잠옷실이 뭔지를 몰라요. 잠옷실이 뭐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특성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1000평 교회를 많이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를 위주로 입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서 평가할 때, 자, 1000평 교회를 우리는 한 20개 이상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한 2개 정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가 잘할 것 같아요? 30개 한 회사가 잘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중한 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느냐.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교회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이 실적이 있는 대표 교회를 건축위원들이 답사를 해서 그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건축위원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성실도는 어떠며, 기술력은 어떠며, 재무구조는 어떠냐. 오히려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파악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 평가 기준 한번 볼까요? 이제 예산의 그 적정성입니다. 이제 견적 금액이죠. 이 회사가 교회에 제출한 금액. 만약에 4개 회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A 회사는 30억, B 회사는 35억, C 회사는 40억, D 회사는 45억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봤을 때, 자, 어느 회사가 가장 적합하게 뽑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로 낸 회사와 최고가로 낸 회사는 평균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뭔가 모르게 뭐 누락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과계산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쪽에 있는 회사가 그나마 그래도 중간에 근사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금액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 예산, 우리 교회는 약 한 38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느 정도 매치되는 금액이 들어왔느냐. 이 예산의 견적 금액의 적정성, 우리 교회 예산 범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세 번째는 재무 상태와 회사의 건전성입니다. 재무 상태, 그 다음에 회사의 건전성. 자,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회사의 유동성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그 다음에 이 회사 평가 기준에
이분들이 내는 재료에 나와 있어요. 뭐 100%, 200%. 그 교회가 예산이 자기 자본이 100억이다. 근데 부채가 예를 들어 60억이다. 이래 버리면 이게 이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가 바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 회사의 건전성이 어떠냐. 이건 재무제표나 그 회사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다, 뭐 A 플러스다, B다, 뭐 BB다, B 제로다 이렇게 평가를 공인기관에서 한 평가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재무제표 구조를 보면 재무상태의 부채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자 보유 현황이에요. 기술자 보유 상태.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건축공사는 건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건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이라는 큰 테두리에 기술자 보유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토목, 땅을 파고 주변을 안전하게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는 토목공사, 그 다음에 설비나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과 같이 각 이런 전문 영역별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나 기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 회사는 보유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떤 회사를 보면 이 토목 그 시공 자격까지 보유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기술자 보유 현황이 이제 상당히 잘 구비되어져 있는 건설 회사가 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종 회사, 종합 회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술자 보유 현황은 굉장히 검증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는 뭐냐면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한 회사는 그 이 분야에서 이제 이런 정평이 나 있어요. 어떤 이런 시장의 평가 기준. 저 회사는 큰데 교회하고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좀 안 좋다. 그 회사 일방향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는 늘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도무지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뭐 작은 공사비도 뭐 이렇게 양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근데 이 회사는 회사는 적은데 자기 교회 짓듯이 성실하게 짓는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빨리 반응한다. 뭐 이런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죠? 이분들이 지어진 교회를 답사해서 쭉 인터뷰를 청취해 보면 그 지어진 교회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청취해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판이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하는 시공회사 선정의 평가 기준과 단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입찰 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좀 하나 참고할 만한 재료는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시공회사의 대응입니다. 이건 입찰 때 서류를 받죠. 우리가 받습니다. 뭘 받아요? 건축비 절감 방법, 소통계획서, 민원 처리 방법, 시공회사의 현장 소장의 자격 및 실적 이런 거를 다 받으라 그랬잖아요. 입찰 때. 한국교회 그걸 안 받아요. 그냥 견적서만 달라당 받아서 계약해버립니다. 자, 그때 요 민원 처리 계획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약 90%에서 100%가 시공을 하면서 땅을 파는 순간 거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회 짓는다 그러면 무조건 민원 넣어요. 주변이. 근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어거지성 민원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를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법에 맞게. 근데 이제 민원의 어떤 거를 잣대를 대서 공사를 방해를 하거나 공사를 제약시키거나 이런 게 이제 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뭐 민원을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민원을 넣고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오잖아요.
그런 거는 다 그 비산먼지 방지 이런 거 다 신고를 합니다, 건설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민원을 넣다 보면 거의 90에서 100%가 민원을 들어왔을 때 그거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설회사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 민원은 가만 내비두면 굉장히 커집니다, 갑자기. 주변에 막 뭐 연명을 해가지고 막 넣거든요. 그래서 시공회사의 능력은 공사의 능력만큼이나 민원 처리 방법의 대응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교회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공사 일정도 늦어지고 입당 일정도 하나씩 연기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대응을 이 회사는 어떠한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가,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에 이제 뭐 한 흐름이 된다면 공사 공정 관리 계획, 관리 계획. 이것도 이제 입찰 때 우리가 서류를 받는다 그랬죠. 받아가지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분들이 공사를 수행해 나갈 때 교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고 중요한 자재를 시공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게 고지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공사 일정을 건축위원회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또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소통관계를 구축하면서 시공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 회사의 처리 계획, 내용,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 7개에서 8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이 회사구나 하는 답이 나와요. 항상 우리는 어떤 설계자도 그렇고 시공회사도 그렇고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하면 그건 이제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정적이고 이런 선입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선정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 기준. 거기에 점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쭉 점수를 체크하다 보면 막상은 B 회사가 잘할 것 같은데 딱 체크를 해보면 의외로 C 회사가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하고 실제 평가를 현실적으로 해보면 다르다. 거기서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시공회사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교회 같이 지어주는 그 시공회사,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 또 소통을 잘하고 이런 회사. 회사가 뭐 크고 막 뭐 도급 한도액이 많고 이런 회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회사를 선정한다면 성공적인 교회 건축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시공회사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소요 예산 수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평을 지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건축, 설비, 전기, 토목, 인테리어, 음향, 영상, 가구, 집기 다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 산정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비전문가라도 이 공식에 딱 넣으면 우리는 얼마만 가지면 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